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이었는데 마녀가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1.5% 하락한 3,11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대형주들의 흐름도 좋지 않았는데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7%가 넘는 급락이 또 나왔습니다. 대체 우리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유소는 여러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시장에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말씀해드릴 저희 위원님들도 소개를 드려야겠는데요.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또 허반석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목요일 팀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온라인 강연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재원 의원님과 이주연 전문가님, 저희 수요일 팀이죠. 주유소 수요일 팀이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하반기 남은 하반기를 잘 보내기 위한 전략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주말에도 저희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목요일 팀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장이 안 좋아서 키워드를 좀 바로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구조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제 얼굴 옆에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증시 일정, 그리고 2차 전지 전략, 외국인 수급, 플랫폼 규제 리스크라고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니 9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지난주에 우리 허반석 위원님은 나오셔서 가을이니까 농사 짓는 마음으로 좀 장을 9월 캐치프라이즈를 정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농사고 뭐고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농사 잘 지을 수 있을까? 약간 자갈밭에서 지금 호미질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일단 9월 증시 일정 좀 빠삭하게 정리를 해오신 것 같은데 일단 허반석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내마녀의 날이죠. 만기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뭐 평소보다도 조금 더 변동성이 강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반도체였다면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또 2차 전지였고 이번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플랫폼에 대한 하락세가 여지없이 좀 깊었습니다. 한시도 좀 바람잘 날이 없는 국내 증시의 흐름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어느 정도 언제쯤 잘 마무리가 되고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지가 조금 더 관심사로 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월의 증시 일정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키워드 첫 번째를 9월 증시 일정으로 말씀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9월 바람잘 날 없다.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매주마다 특이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결국 주말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고용지표가 쇼크로 나왔고 그래도 미 증시는 크게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라서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경기 둔화가 그래도 조금 완만하게 둔화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행이나 레저, 관광 쪽에서 둔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고용지표 개선이 확인된다면 연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껏 고민했던 것처럼 고민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베이지북이라는 것은 이제 FOMC 회의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경기 동향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오늘 내마녀의 날을 맞이했고 오늘 밤 이제 유럽이죠. ECB 통화정책 회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보다 먼저 테이퍼링, 긴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뭔가 시그널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유럽이 먼저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왕왕 들려옵니다. 그러면 유로화 강세 때문에 달러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까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금리 쪽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한 차례 더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오히려 환율,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우호적인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로 가면 미국은 17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글로벌 시장에 하나하나 파생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는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에 돌입을 합니다. 추석 연휴 이전에 뭔가 현금화를 하기 위한 증시의 수급적인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FOMC 회의에서 이번에는 집중해 볼 만한 부분들이 9월 테이퍼링 확정에 대한 부분들은 고용지표가 일부 쇼크로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지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10월은 회의가 없고 11월 달에 FOMC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하지 않을까에 대한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FOMC는 그래도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9월 FOMC의 관전 포인트는 점도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2년도, 23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은 지난 FOMC 회의에서도 조금씩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최초로 24년도 첫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금리 인상의 속도가 완만하냐 아니면 가파르냐에 따라서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반응이 또 한 차례 나올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9월 첫째 주부터 고용지표,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우리나라의 추석, 그리고 FOMC 회의 결과까지 가면 9월 매주마다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큰 이벤트들이 모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부러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일부러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나가자라는 시그널을 그래도 제 나름대로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9월 증시를 대응하실 때에 앞으로도 매주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하락이 끝이다, 오늘 조정이 끝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면 내가 9월 말까지 야금야금 저가 매수를 해 나가겠다. 그 포인트로 지금까지 확보된 현금 비중을 9월 말까지 나는 잘 분산해서 대응을 하겠다. 오히려 9월 말이 돼도 내 현금 비중이 적어도 10%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 요즘의 장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9월 말까지 쉽지 않은 장세가 연속될 수 있으니 현금 비중 관리를 잘 하셔서 저가 매수를 적재적소에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9월 증시 일정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9월의 캐치프라이즈를 농사짓는 마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넘어야 될 산들에 대해서 미리 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FOMC 회의 오늘만 해도 22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추석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들을 거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서 그때를 어떻게 활용하냐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우투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드렸는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파생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좀 정해놓고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는 한국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없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오늘 좀 변동이 있었잖아요. 이지원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습니다. 원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은 변동성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만기일의 변동성은 옵션 만기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은 선물이라는 워낙 큰 상품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의 변동성을 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옵션과 선물과의 관계를 본다면 선물 쪽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 거의 뭐 100배, 1000배 이상 더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만큼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물에서 뭐 조 단위 이상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처럼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도 시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에서 악착같이 수익을 끌어내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노림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이제 결국 선물 만기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 407.5를 아마 제가 오후에 생각할 때 407.5를 이제 결제를 시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그 결제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거의 그 지수대까지 계속 밀어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의 흐름에 대한 어떤 안배와 오늘 당장의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큰 폭이 아마 프로그램 매도를 맞는 쪽은 굉장히 뼈아프게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이제 이번 주 수급을 좀 본다면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버리는 쪽과 살리려는 쪽이 이제 좀 갈리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목 선택이나 섹터 선택이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좀 짚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 때는 변동성을 야기하는 정책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뭐 5일 평균치로 합산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그 선물 만기 옵션 동시 만기 주간에는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를 줄인다든지 이런 반응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우리가 보면서 어제 우리가 그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 전날이었는데 그 전날에 종목이 이 정도로 움직이면 아마도 그 카카오나 네이버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선물이나 옵션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마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기를 앞두고 하루 전날 그런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만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이 오늘 쏟아진다는 거예요. 보통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 때 변동성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레포터들은 적어도 만기가 지나거나 혹은 만기 좀 전주 정도의 레포트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정말 각 종목별로 레포트들이 쏟아집니다. 그 레포트에 따라서 그 종목의 등락률이 5% 10%까지 왔다 갔다 하는 종목도 꽤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만기 날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면 종목에 대한 왜곡 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고 그 종목의 선물이나 옵션에 대한 누군가는 수익을 굉장히 크게 편취하거나 혹은 누군가는 크게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어제 오늘 같은 플랫폼이나 각 레포트들이 쏟아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장에 굉장히 불규칙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제도적인 보완이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오늘 하방을 이렇게 밀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선물 옵션 동시만기 때 선물에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 물량이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오늘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그 물량이 이제 대부분들이 기간 물량들인데 그 물량은 내일이나 모레 되면 또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하거나 그러실 부분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버리는 카드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네. 굉장히 이제 큰 폭의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신다면 종목 선택에 좀 더 신중하고 내일 아마도 이제 오늘 좀 무리해서 움직였던 부분이 내일 장 초반에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이제 중국장 개장되고 나는 시점 정도부터는 시장이 조금 다시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에 저희가 좀 외국인이 버린 카드를 혹시나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진 않은지 종목 선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농사 짓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농사 지으면 어떤 씨앗을 뿌릴지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뿌리잖아요. 아무거나 뿌려놓고 이 중에 뭐 하나만 자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노란톡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첫 번째 9월 증시 일정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그중에서도 좀 큰 충격을 주었던 게 바로 이 플랫폼 규제 리스크 키워드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슈가 나왔으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하락은 면치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오늘까지 떨어질 줄은 또 몰랐어요. 정책 당국에서 좀 칼을 빼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야 뭐 사업을 하는 여러 기업들 사례가 있었죠. 토스도 그랬고 기존에 있는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외에 새로운 서비스를 하겠다는 플랫폼 사업이 나왔을 때 규제 리스크는 계속 나왔는데 하필 또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렇게 하락폭이 크니 갖고 계신 분들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해요. 허반석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플랫폼 규제 관련돼서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 이야기가 콕 집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핀테크 규제겠죠. 그러면 중개업 라이센스가 있느냐 없느냐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 규제인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책 당국이나 특히 금융 당국에서 제재를 조금 해오는 모습입니다. 할 수도 있다. 그때까지 모든 라이선스를 구비하고 그리고 확장에 대해서는 골목 상권 침해나 소상공인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손을 봐야 한다라는 쪽으로 정책 이반자들이나 당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뜯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 주택담보대출이 갑작스럽게 안 된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된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잔금을 치러야 하는 2, 3일 전에 안 된다라는 통보가 나오는 바람에 큰 골치를 썩었다라는 이야기가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즈음 하루 이틀 어간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카카오페이 상장을 앞두고서 정책 기반자들이나 금융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또 만들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또는 그러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일들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발언에 있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니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 모습이고요. 네.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도 굉장히 상단에 있죠. 그러면 악재에는 조금 더 민감한 시장이다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중심으로 카카오는 그러면 라이센스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카카오페이 증권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 중개에 관련된 라이센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런 카카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KP 보험 서비스인데 2019년도에 보험 대리점인 인바이두를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다 핀테크, 커머스 사업 쪽에서는 두 곳 모두 혁신 금융 사업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간만 있으면 그리고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서둘러서 또는 올해 연내 안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부분들을 해나가라라는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자회사나 뭐 페이 증권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관련된 부분 사업에 대한 영위는 확정이 되어 있고 이미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빌리티 사업 쪽에서는 카카오는 뭔가 소카라는 또는 여러 가지 모빌리티 사업자들과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노란색 번호판이죠. 사업자 번호판을 모두 다 매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택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통해서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을 이미 한번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나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미지수 뭐라 그럴까요? 좀 리스크 부분들은 하나하나 해결이 되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다시 증시로 돌아와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우리는 네이버 없이 또는 카카오 메신저 없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거대 공룡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는 모습이죠. 네. 심지어 백신을 맞거나 뭐 지금 국민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두 포털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리한 알람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세를 꺾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악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깊은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 속도의 문제지, 성장의 속도의 문제지 성장의 방향성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면요. 카카오의 차트입니다. 아주 대세 상승을 이루어가는 와중에 뭔가 추세선을 그래도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선을 지켜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막 120일선을 뚫고 내려온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뭐 대세 하락과 관련해서도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차트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 저위험 구간까지 네이버도 120일선이 왔습니다.
일부 상승기에 봤을 때 이 121선까지 조정이 올까 안 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높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제 121선이 왔습니다. 이제 보유하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곰곰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높은 지점에 매수를 하셨고 앞으로도 또 다른 종목에 대응을 하실 때에도 지수가 고점이고 종목이 고점이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깊은 하락에 낙심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때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지 않을까. 조금 더 하락이 나왔다가 네이버 차트입니다. 조금 더 하락이 나왔다가 추세상 복귀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추세마다 반등이 나왔고 이 추세 저점을 지켜나가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그래도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실적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실적이 우상향한다는 건데 일부 이탈했다가 하더라도 다시 이 추세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손절할 때는 아니지 않을까. 조금 내가 고점에 샀으면 수업료다 생각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플랫폼 규제와 관련돼서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또 시기가 이렇게 하필 맞물려서 또 하락폭이 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국민이 쓰고 있는 노란톡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믿고 아무래도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미니 홈피였죠. 약간 전 국민적으로 다들 써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도토리를 주고받았죠. 그랬죠. 저희가 다람쥐였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게 또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경험도 있고 이제 부활을 했죠. 그렇죠. 부활을 좀 재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무서운데 안 두려우세요? 허반석 의원님은? 저는 괜찮습니다. 깨끗한 과거를 갖고 계실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플랫폼 사업 사례를 봤을 때도 카카오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한데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은 이번 규제 리스크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이제 방법론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에 우리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크게 반응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사실 중국이 플랫폼이나 사교육 관련된 기업에서 규제를 했던 부분은 아마 이제 내용을 보시면 꼭 필요한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플랫폼 기업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언젠가는 크게 한번 좀 문제가 되겠다 싶은 부분을 일단 중국 정부가 규제를 했는데 문제는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걸 이제 경제적 논리로 풀어가느냐 혹은 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느냐라는 부분인데 어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수가 크게 폭락했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금방 이제 허반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데 결국은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그 우려감이 나왔던 정치권에서 나왔던 부분과 실제로 그거와 맞물리면서 또 해필이면 그날 금융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가 같이 노출되는 네. 어떻게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두 개가 같은 날에 리스크가 노출되는지 아니면 누가 의도를 했는지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루에 다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관련되어 있는 규제 리스크는 그 외국인 펀드의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인 펀드에서 장기적인 펀드라고 할지라도 펀더멘탈 상에서 변화가 오는 경우에 특히 그게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면 거의 기계적으로 비율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외국인 매물은 차익 매물도 맞지만 그냥 펀드 내부 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본다면 다음번에 만약에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더라도 이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악재가 나오면 그 대응 방법은 그러니까 펀드의 대응 방법은 보통 비중을 줄이는 방법과 비중을 줄인 이후에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줄인 만큼 다시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보신다면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가 나올 때는 첫날에 무조건 절반을 매도해야 됩니다. 절반을 매도하시고 장기로 보실 분들은 그 절반 매도 물량을 나중에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절반을 초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는 게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뭐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냥 익절하시면 될 거고요. 이 지금 현재 이 나왔던 규제 관련 리스크에서 카카오가 지금 네이버나 그 관련되어 있는 이 데미지는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좀 전에 허반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큰 타격적인 부분은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 관련 리스크가 얼마나 이제 정책적으로 앞으로 쏟아질 거냐 부분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자회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이 골목 상품까지 침입했다는 부분은 사실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단 회의만 한다고 해도 100명이 넘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만 모여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모노가치 확장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인지가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이걸 풀어가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어떤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풀어갈 게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순리대로 이제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어떤 협의를 하거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토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이 비전문가들 발언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고, 시장에 분명한 우려감을 조성할 수 있고 불안감을 좀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까지 너무 이제 하락폭이 커서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떠한 맥락 하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야 대응도 가능하겠죠. 저희 이지원 전문가님과 허반석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플랫폼 관련된 이슈들은 저희 주유소에서도 계속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키워드를 좀 볼까요? 2차 전지 전략이 또 올라와 있는데,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늘 2차 전지 이야기 나오면 꼬리 질문으로 나오는 것들이 3사 중에 그럼 뭘 사야 되나요? 뭘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늘 나오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1년 내내 한 꼭지마다 2차 전지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는 1년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까요? 라고 했을 때 조정시에 공포에 사십시오를 2020년도 1년 내내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저것 사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에너지 ETF 정도, 2차 전지 ETF 정도를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들어서 3월 달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ITC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국내에서 있었던 대법원 판결 직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뭔가 양사가 극으로 치닫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할 수도 있으니, 그리고 물밑에서는 열심히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언론 플레이 상으로는 뭔가 더 서로 강경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사들이 더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공포에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라고 3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 4월 12일 두 양사는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뭔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또 대세 상승이 나왔죠. 5월 달 되니까 한 가지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라고 하는 배터리 데이가 열리면서 배터리 수직 계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노스볼트라는 회사의 이름이 거의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굉장히 큰일 났다. 폭스바겐이 시작하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배터리 내재화, 수직 계열화를 시작하면 이제 배터리 회사들 어디다가 배터리를 팔지? 라는 물음표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다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20년 가까운 업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연구개발 기간까지 포함을 한다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바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9월이 되니까 LG화학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EV 볼트, GM사죠. 그리고 ID3, 폭스바겐, 그리고 제규어, 그리고 ESS까지도 화재에 대한 소식이 LG화학의 리스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 IPO 일정까지도 연기가 되느냐 마느냐 10월 중 결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공포에 그래도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의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 이유는 2023년, 24년까지 배터리의 수요가 공급을 한참 앞서고 있고, 지금 전기차의 침투율을 보면 글로벌 대부분 한 자릿수입니다. 2050년, 2030년이 돼야 두 자릿수 그리고 50% 목표치를 좀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LG화학의 화재 건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재현을 하고 싶어도 재현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화재가 대부분이고, 총 출하량 대비 화재 건수로 따지고 본다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일 수도 있지만 완벽, 안전성,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조금 더 과할 정도로 대처를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 계기를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좀 쓰면서 설명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추세를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이어갔던 LG화학의 차트를 다시 한번 조금 뒤로 돌려놓고 본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차트의 추세는 이 추세였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들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주 121선과 가까워지다 못해 다시 121선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서는 오히려 70만 원 언저리를 지지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에서의 반등은 그래도 반갑고 다행 중에 다행이다. 불행 중에 다행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LG화학이 점유율 2위죠. 그리고 이 기술력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앞으로 LG화학에 대한 포인트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분리된 이후, 분할된 이후 그러면 LG화학은 배터리와 관계가 있는 회사인가 관계가 없는 회사인가를 한번 따져보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생산 기업입니다. 그리고 CNT 도전제도 생산하고 있죠. 이 배터리 관련된 소재 부분으로 이제 제2의 배터리죠. 배터리가 성장성이 약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성을 5년 동안 좀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양극재나 CNT 도전제, 배터리 첨단 소재 분야로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0%의 성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LG화학은 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배터리와 관련된 회사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LG화학의 지금의 주가가 접근을 좀 해볼까라는 고민이 되는 그런 자리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I는 짧게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추세 저점에서 모멘텀 투자 레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유소 포트폴리오도 그렇고요. 추세 저점에서의 매수를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포트폴리오의 매수 단가는 64만 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64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길게 가지고 가셔도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다시 만날 때가 약 70만 원 선이 가장 저점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도 좀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급속도로 좀 성장을 해오고 있고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다시 한번 도달을 해서 재차 상승을 꾀하고 있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배터리 3사 모두 다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의 성능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혁신이 정답이고 키입니다. 뭐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액, 전해질 첨가제 여러 가지 그 소재들이 있는데 그 소재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수명이 길어지고 충전 시간이 단축되고 한 번 충전으로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고 화재도 안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자면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뭐 대주전자재료, LNF, 첨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판입니다. 결국엔 완성 셀 업체나 소재 업체나 이제는 모두 다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어느 기업이 향후 성장성 대비 현 주가가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는가, 어느 기업이 고밸류가 아니라 이쯤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이 부분들을 좀 따져서 이제는 선별적으로 완성 셀 업체든 아니면 소재 업체든 하나하나 따져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이제는 그러할 시기가 되었다. 고밸류, 지수도 고점이고 주가도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심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향후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3사 본격적으로 좀 비교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약간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3사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보시고 분석해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줄어드는 외국인 수급인데 이 부분은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 제가 살짝 여쭤보니까 2부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좀 풀어주신다고 하던데 맞나요, 위원님? 네, 2부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해 주실 때 이제 외국인 수급 살펴보면서 외국인이 담는 것과 버리는 것을 잘 골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어지는 주요소 2부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겠죠. 자, 저희 히든스탁 넘어가기 전에 좀 리뷰를 할 만한 종목이 있다고 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최근에 이제 포트에 편입한 유한양행 같은 경우 좀 변동성이 있었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유한양행을 오늘 장 마감 전 동시호가를 보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하한가로 동시호가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하한가를 간다면 기업에 큰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하한가라면 사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적인 부분이었고 하한가로 마무리는 하지 않았고 시간으로 63,600원에 마감이 되었고 본 마감도 63,600원에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유한양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121선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 일부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이유는 유럽 암학회죠.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종양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레이저 티닉과 관련된 부분 뭔가 데이터가 신규로 공개가 된다면 주가에는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유한양행이 상장사 통틀어서 약 2조 4천억 원 정도의 지분 투자를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평가나 추가적인 그 지분 가치 상승이 일어났을 때에도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대응이 가능한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관심 가져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리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SFA나 그리고 SNS텍 그리고 우양 같은 경우가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세 종목이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수익 나는 종목과 손실 나는 종목을 동시에 같이 수익 실현하고 포트폴리오 내실화를 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이유는 3분기, 4분기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실 수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기업들, 손실 중에 있는 기업들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서 제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매매에 참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현재 손실 구간인 기업들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 리뷰까지 좀 들어봤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허반석 위원님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될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샵 0082번으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셔야 이쪽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 오늘 오후 11시, 밤 11시에 이 종목명과 종목 전략이 좀 전달될 예정입니다. 들어보시고 이 종목 너무 궁금해서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싶은데 어디서 정답을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샵 0082번으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이지환 전문가님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이 상당히 저평가 종목입니다. 오늘은 네. 아마 듣고 거의 못 맞추실 겁니다. 그냥 어렵게 힌트를 되셨군요. 드리면, PR이 4.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PR이 5 미만인 기업이 몇 개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PR이 4.35고 그것도 최근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서 4.35 정도 됐고요. 12개월 PR로 하면 3.3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지금 가격이 너무너무 싸다라는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만 들어선 절대 못 맞추겠네요. 다음 힌트들도 과연 맞추는 데 도움이 될지 쭉 들어볼게요. 자, 허반석 위원님 첫 번째 힌트 뭘까요? 음극재 제조 기업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재료 부문이죠. 음극재 제조 기업이고요.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 캐파의 증설도 20년도 4.4만 톤, 25년도 17만 톤, 30년도 26만 톤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3년도 기준 매출액이 20년도 대비 400% 이상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극재 분야에서 2030년도 기준으로 1조 원까지 매출이 조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제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좀 특집인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음극재 제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많이 폭은 좁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또 검색해보면 엄청 많이 나올까 봐. 네, 뭐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극재 제조 기업이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 이지원 전문가님 두 번째 힌트 뭘까요? 이 종목이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기업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로 하면 올해 한 30% 이상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한 이제 기저 효과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작년 대비로 좀 늘어나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아마 올해가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기업이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 걱정을 좀 타파해 주셨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정리해드렸고 허만석 위원님 두 번째 포인트 바로 들어볼게요. 네, 양극재 제조 기업입니다. 아, 둘 다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향후 5년간 양극재 제조 쪽에서는 약 71%의 성장, 연평균 71%의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양극재 생산 능력은 20년도 4만 톤, 25년도 27만 톤, 30년도 4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2030년도 기준 매출액은 20년도 대비 20배 이상 증가를 하게 돼서 양극재 쪽으로는 7조 4천억 원의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음극재는 2030년도 기준 1조 원, 양극재는 2030년도 기준 7조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전망되고 있는 기업인데 이 부분이 과연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뜬구름 잡는 수치는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내실화 있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음극재 이어서 양극재 제조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이 좀 오실까요? 보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주유소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고 자, 이지원 전문가님 마지막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뭘까요? 이 종목이 가격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데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혹시 나쁘지 않을까라고 오해하시는 분은 혹시 수급적으로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1개월 동안에 우리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어렵던 시기고 8월 이후에 보시면은 장기적인 수급을 이어오던 종목들도 최근 이제 1개월 전부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로 많이 돌아서면서 수급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최근에 한 달 정도 수급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외국인이 한 68만 주 정도 샀고요. 기관이 한 130만 주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던 한 달 동안에도 이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 종목이 PR이 한 4배 겨우 넘는 수준, 실적은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30% 이상 늘어나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 기관이 다 공격적으로 많이 사고 있어라고 보신다면 적어도 이제 수급이나 실적 모멘텀 3박자가 잘 갖춰져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세 가지 힌트만 들으면 너무 매력적인 기업이라 알고 싶은데 힌트를 보고만 보면 종목을 맞추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내신 거죠? 네, 일부러 이렇게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주유소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 궁금한 종목의 주인공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허반석 의원님의 마지막 힌트도 들어보도록 하죠. 이 말씀을 드리면 종목을 유추하시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탄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 건전한 재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탄탄한 캐시카우는 내화물과 생석회 제조 공급 기업입니다. 양극재, 음극재를 에너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내화물과 생석회는 철강 관련된 부분으로 또 볼 수 있을 텐데요. 내화물은
고온에서도 변하지 않는 성질을 지닌 그리고 강도를 유지하는 재료로 쓰이고요. 생석회는 철강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 매출의 60%를 내화물과 생석회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뭔가 철강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건전한 재무 구조를 끝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해 말 부채 비율이 104% 수준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47.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유보율은 3,180% 수준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5,900%를 넘어가고 있는 유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유보율은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캐시카우가 탄탄한 그런 재무 건전성을 높이 봐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똑한 우리 시청자분들은 열심히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답을 맞춰주고 계시는데 과연 내가 말한 종목이 맞는지는 샵 0082번으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신 다음에 들어오실 이 노란 톡방에서 11시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 너무 궁금하시죠? 그리고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전략을 잘 챙겨가 주셔야 종목에 대한 대응도 되니까요. 노란 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목요일 팀 위원님들과 함께 내일장 전략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내일 물론 금요일이긴 하지만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우리 허반석 위원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9월 증시를 말씀을 드릴 때에 9월 매주마다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과감히 베팅을 하기보다는 추석 연휴 이후까지 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분할로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이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 지루한 부분들은 사실 코스피 지수를 열어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저점과 고점의 추세선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점도 있고 고점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는 주의를 하거나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저것 나는 모르겠고 내가 사는 종목은 다 올라가야 돼라는 묻지마식의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고밸류에 있는 종목들 꼭 조심하시고요. 저평가되어 있거나 앞으로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 아직까지 뭔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반기에 움직일 만한 섹터 중에 이 부분이 참 유망할 것 같다라는 것까지 한번 퍼즐을 맞히듯이 잘 공부를 하셔서 매수할 만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저가 매수 노력이 필요한 남은 하반기고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2주 전부터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현금화하는 모습들을 일부러 좀 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9월 말까지 잘 분산해서 나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추경 매매, 돌파 매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턴 어라운드 될 기업,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산업과 섹터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정도면 너무 과도한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이 있다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위험보다 오히려 2, 3일 정도의 횡보 또는 이제는 돌려 세웠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판단이 된다면 그때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고점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9월에 매 주마다 남은 증시 일정들이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하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하셔서 9월 말까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일이 매일 재밌으면 매일 추수하는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농사를 짓겠죠. 그런데 씨를 뿌릴 때에도 혹 씨를 고릴 때에도 모종을 살 때도 그리고 씨와 모종을 심을 때에 어느 깊이로 너무 깊게 심으면 또 나지 않고요. 너무 얕게 심으면 타버리기도 하는 게 농사 파종이니까요.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분별해서 적당하게 모든 것들을 제 위치에 놔야 된다. 재미없더라도 내가 지금 땀 흘려서 하는 일들이 결국 열매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가는 기업들. 그래서 제가 늘 고개가 끄덕여지면 매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 참고를 하셔서 9월 말까지 재미가 없더라도 씨를 뿌린다라는 생각으로 저가 매수 그리고 될 만한 기업들 꼭 분별해 보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9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한 달이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원님들 노란톡방은 늘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2부는 튼튼 주식 이주환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주요소 3부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